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주 포럼 마지막 날, 저희가 거의 마지막 세션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식량, 영양, 자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의 전문가 교수님 모시고서는 마지막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자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의 김부열이라고 합니다. 오늘 5분의 교수님 발표를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각 발표자 교수님들께서는 15분씩 발표해 주시고요. 보통은 좀 자유롭게 발표 중간중간에 질문을 또 받고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5분의 교수님 15분 발표 쭉 다 듣고 마지막에 라운드 테이블로 한 10분 정도 저희가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북한의 식량 문제, 그다음에 남북한의 영양 실태, 그다음에 남북 접경 지역의 자원 관리 이런 주제로 오늘 세션을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표로 서울대 농림생물자원학부의 김도순 교수님께서 북한 식량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 생산을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도순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도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 북한 식량 문제 실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또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북한의 식량 사정 또 현재 상태를 좀 분석하고 또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해결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좀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식량 현황은 크게 세 가지로 식량 부족의 상태가 어떤지 또 식량 사정, 식량 생산 현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식량 생산 기술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서 한 100억 정도의 인구를 우리가 부양할 수 있는 규모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여전히 좀 나름대로 충분한 생산이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가 식량 부족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APA 기준으로 1인당 연간 필요 식량은 175kg인데 이 숫자를 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2020년 WFP 보고에 따르면 한 1천만 명이 불안정한 식량 공급 상태로 영양 부족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연재해, 농작물 생산량 부족, 식량 접근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북한 주민이 식량 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북한의 인구는 한 2,586만 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75kg의 연간 식량 생산 소요량을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2024년 현재 북한은 약 453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2023년도 자료를 보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 추정치는 한 대략적으로 482만 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3만 톤이 필요한데 482만 톤을 생각하면 충분한 식량이 생산되고 있지 않는가라고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작년에 생산된 482만 톤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중에서 사료곡물 소요량이 한 상당히 많은 15만 7천 톤이 필요하고요. 종자 예상 소요량이 21만 톤, 수확 후 손실량이 한 100만 톤 이상이 이제 발생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제 손실량으로 본다면 115만 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43만 4천 톤 정도가 이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 가능한 식량 자원을 본다면 482만 ton에서 143만 톤을 뺀다고 했을 때 실제로는 338만 톤밖에 우리가 가용할 수 밖에 없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필요량이 한 453만 톤에서 저 실제로 가용한 수량인 338만 톤을 뺐을 때 실질적인 부족량은 115만 톤 정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FAO 추정 북한 연간 필요량 한 576만 톤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상당히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입하거나 또 지원하는 그 물량이 좀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20만 톤과 2만 톤. 그래서 실제 이것까지 더 합친다면 연간 거의 93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북한의 2021년도 식량 부족은 최대
135만 톤을 추정하고 있어서 실제로 생산과 실제 수요 간의 갭이 100만 톤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식량 사정은 좀 어떤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는 이제 춘군기에 이제 식량 가격이 급등한다는 최근의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격이 또 올랐기 때문에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도 있고요. 또 군량미로 돌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제2의 고난 행군기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FAO 자료를 가지고 북한의 적정한 열량, 식량으로 공급된 열량 공급량을 봤을 때 2022년도 보면 전체적으로 한 83%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적정 열량 공급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일일 단백질 공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백질이라는 것은 식량의 어떤 퀄리티를 또 영양과 관련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보면 실제로 일인당 공급될 수 있는 단백질의 공급량도 50여 g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제 이에 따라서 실제 북한에서의 영양 결핍 인구들을 이제 보면 2020년도 1,140만 명 정도가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인구의 한 45%가 결국 영양 결핍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하반기 이제 식량 문제 강조한 이제 여러 가지 농업 성과 선전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전 자료도 보면 전투 목표를 결사 의지로 기여의 관철하리라 등등 다양한 전투적인 용어를 통해서 식량 증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농업의 과학화를 통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생산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그 모래기철을 지금 이제 모래기철인데요. 정신무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농지의 벼를 재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북한의 식량 생산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실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남한 대비 북한의 이제 생산량을 비교하면 식량 작물은 53% 수준, 채소 과일은 15%, 축산물은 15% 수준으로 아주 열등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북한의 농지는 남한의 1.6배로 사실은 농지 규모는 훨씬 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절대적인 생산량들이 상당히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재배 면적 식량 작물은 한 대략적으로 한 190만 헥타르에서 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작물들의 생산성이 아주 낮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북한에서 가장 이제 식량이 문제가 됐던 90년대 중반의 대홍수로 인해서 농지 기반이 붕괴됨으로 인해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1차 고난의 행군이 1995년도 홍수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을 했고요. 그것이 한 상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쌀이라든지 옥수수의 공급의 어떤 그 기반들이 붕괴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것이 생산 기반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만성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보면 이제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은 전체적인 식량물 생산성은 한 그 남한의 한 4.9톤에 비해서 거의 50% 수준인 2.57톤 정도로 상당히 낮은 상태에 있고요. 뭐 벼라든지 옥수수, 그 다음에 콩 또는 다양한 맹류에서도 상당히 생산성이 아주 열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원인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농업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금 이제 북한의 어떤 여러 가지 산맥과 고도, 경사도를 볼 수 있을 때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남한보다는 적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적은 상당히 넓다. 평야를 보더라도요 남한과 북한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서 농지 규모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은 논의 경우는 남한의 70% 수준, 밭은 남한의 180% 수준으로 특히 이제 밭작물 재배할 수 있는 농지가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농업 환경에 있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온도와 강수량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온도는 당연히 이제 그 위도가 좀 높기 때문에 남한보다 좀 낮아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무상 기간이 좀 짧아서 작물의 재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좀 우리가 알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가뭄 발생 빈도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이제 물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냐가 사실 중요한 팩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의 이제 봄 강수량을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강수량이 좀 감소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물 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농장의 토양의 비옥도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 양분, 그 토양 내 양분 상태가 상당히 좀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유기물 함량도 낮고 특히 이제 주요한 어떤 치안성 양유라는 칼륨이라든지 칼슘 등이 상당히 낮아서 전체적인 비옥도가 낮다. 그래서 이 비옥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아마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생산 기반을 좀 더 살펴보면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물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부족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물이 이제 지표수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이제 물의 부족 상태에서 실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그 물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 없어서 사람에 의해서 인력으로 물을 공급한다든지 하는 열악한 그런 환경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특히 이제 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물 부족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 용량을 이제 증가시켜야 되는데 실제 목표에 비해서 여전히 실제적으로는 저수 용량 기반, 그러니까 저수지라든지 뭐 이것을 하기 위한 댐 공사라든지 이런 토목적인 기반들이 없어서 물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과 더불어서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은 비료와 농약이 되겠습니다. 비료와 농약은 이제 비료는 생산성을 증기시키기 위해서 농약은 이제 여러 가지 생물학적인 재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북한의 이제 화학 비료 생산 능력을 보면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남한보다는 떨어지지만 상당히 한 287만 톤 정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아주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원료를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생산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에서는 이제 화학비료를 꾸준하게 이제 수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그 여러 가지 경제 제재라든지 또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이러한 그 비료들을 원활하게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영농에 있어서 효율성은 사실 얼마만큼 기계화를 통해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력에 의해서 의존하는 것과 인력에 의한 의존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뭐 경운 작업도 대부분 이제 충력을 이용하고 있고요. 또 모내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농경 작업을 다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확하는 과정에서의 손실이 되게 많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남한의 경우는 대부분이 컴바인 하베스터를 통해서 수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른쪽과 같이 과거에 우리 70년대에 했었던 벼를 베서 말리고 그다음에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탈곡하는 이런 과정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논과 밭에서 수확물이 이제 손실되는 뭐 조수 피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뭐 탈곡 떨어지는 탄립에 의해서 수량 감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정은 그의 경우는 이런 그 기계화를 위한 뭐 트랙터 공장을 현지 지도한다든지 통해서 이런 기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또 북한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린 물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상당히 많이 물 자원들이 농경지에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산림을 통해서 유입되는 물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실제로 산림 항폐에 따라서 실제로 산에서 물이 제대로 저장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산의 정상까지 밭으로 개간해서 활용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술은 남한의 50% 수준이다. 그래서 뭐 낙후된 뭐 육묘 이양 기술 오른쪽에 있는 남한에 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고요. 관계나 작물 보호 기술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성이 낮은데 이 자료는 이제 저희가 연구한 건데 이 빨간 그 그림처럼 실제로 보면 작물에서 관계와 시비만 하더라도
한 80% 이상 수량을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 북한에서 관계와 12만 제대로만 하면 80% 중수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감자의 연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법 개선을 통해서도 그렇고 질소 시비 개선을 통해서 아주 상당한 수량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농업을 우리가 협력하게 다양한 그 과거의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2005년도에 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남한의 일방적 지원이라다 보니까 수용성이 떨어져서 실제로 이런 기술, 지금 보시는 육묘 기술들이 사실은 당시에 초기에 보고가 됐지만 최근에야 이제 수용될 정도로 아주 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농업에 대한 이해나 준비 체계 없이 추진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협력 사업이 되지 못했다 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 진행된 남북농협력 사업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특히 이제 농진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 적용 품종 육성 및 특성 분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지역별 어떤 작물의 작부 체계 모형화라든지 방제 모델 개발 등이 진행이 됐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이와 연계해서 작부체계 연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시비량만 조금만 증수하더라도 보급을 하더라도 수량에 상당히 어떤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통해서 약간의 어떤 그 노력을 통해서도 북한이 생산성을 어떤 혁신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미래 남북농업 협력 방안들을 제시해 본다고 하면 북한이 필요할 때 북한이 필요하는 이제 기술을 이전해서 한반도 통일까지를 대비하는 종합적인 어떤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남북 협력이 이제 필요하고 그 가운데 농업에 대한 협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마무리로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가 현재 같이 대북 제재 유지 국면에서는 이제 인도적인 이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그다음 대북 제재 완화 국면에서는 농업 부문 경제 협력 활성화를 통해서 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본격적인 우리가 남북 경제 통합하는 단계에 있을 때는 좀 더 농업 통합의 제도화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도순 교수님 감사합니다. 15분 발표 시간 딱 맞추기 쉽지 않은데요.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김도순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식량 문제를 생산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연사로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의 안동환 교수님께서는 유통 문제를 좀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 교수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환입니다. 뭐 유통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생산보다는 저는 약간 시장이라는 게 잘 작동하느냐는 관점에서 시장이 잘 작동하면 북한의 이 그 식량의 수급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모티베이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연구는 뭐 보시는 것처럼 저희 대학원생과 같이 공동 연구 진행했고요. 우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연구비를 지원해 주셔가지고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티베이션이 이렇습니다. 이게 북한의 식량 문제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그 인터뷰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 간에 되게 그 문제의 심각도가 많이 다르다. 그건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볼 때는 지역 간의 식량의 수급 격차가 있다. 수급의 미스매치가 되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북한의 어떤 시장 경제화 진행이 이 식량 어떤 수급에 어떻게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통한 북한의 어떤 식량 공급 가능성 이걸 이제 연구 주제로 삼았고요.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잘 기능을 하는가. 그래서 이제 경제학 쪽에서 보면 이제 시장이 효율적으로 기능한다라는 이야기는 일물일가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이제 한 가지 상품에 대해서 한 가지의 가격이 있느냐. 그게 작동하지 않으면 이 가격차를 이용한 뭐 일종의 이제 이 거래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비트라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이제 지역 간에 이렇게 뭔가 상품이 잘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가 또 뭘 알아볼 수 있냐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지역으로 상품이 흘러가는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쌀을 중심으로 이제 저희 그런 논의들을 좀 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의 시장이 어떻게 도입되어 왔냐라는 것을 크게 이제 뭐 보통 이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90년대에 고난의 행군 거치면서 이 배급 체제에
원활한 작동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시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허용을 해주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는 게 출발을 했고, 그래서 농민시장, 뭐 농민시장 과거부터 있었지만 그게 이제 되게 뭔가 교환하는 장으로 그게 확대가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와서 소위 7.1 조치라고 하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좀 더 시장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시장이라는 것도 도입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규제를 하고 뭐 하려고도 이제 노력은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화폐 개혁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이제 화폐 개혁을 통한 과거로의 복귀는 실패를 했고, 어쨌든 시장이 확산되는 계기가 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2010년대부터 이제 김정은 집권이 들어서면서 시장 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을 했고,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북한의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트랜지션 이카노미로 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 김도순 교수님 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런 어떤 시장 이행 과정과 식량의 어떤 공급이라는 측면이 잘 맞아떨어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1 조치 이후에 우리식 경제관리 조치로 넘어갔지만, 실제로 쌀 같은 중요한 생산 식량 작물에 뭔가 공급이 증가했다, 그건 크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꼭 같이 가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북한이 이제 뭐 수입은 거의 대부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량 작물들을 중국에 수입하고 의존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식량 공급 체계는 보면 이제 생산에서 국내 부분, 국외 부분 있을 것이고, 그게 이제 상업 부분으로 가면 국영 부분, 사적 부분이 있고, 이제 저희는 지금 사적 부문 중에서 농민시장, 종합시장 여기서 거래되는 가격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알려져 있는 주요 시장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장마당, 농민시장, 뭐 종합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돼서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큰 시장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통용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국정 가격, 한도 가격, 뭐 시장 가격,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국정 가격은 그야말로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인데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상당히 괴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 가격이 워낙에 이제 이 국가에서 정해놓은 가격보다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한도 가격이나 합의 가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걸 통제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 가격하고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차이가 많이 난다. 저희는 이제 시장 가격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가격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기존에 그런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만 저희는 조금 최근 연구이기도 하고 좀 많은 품목을, 뭐 오늘은 쌀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많은 품목을 포함하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간 거래라는 관점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이걸 통해서 지역 간의 어떤 수급 미스매치가 해결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가능성을 좀 타진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좀 있다면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북한의 식량 문제,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통합 대비 유통이나 시장 인프라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가능성을 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뭐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린 일물일가 법칙인데요. 그건 이제 효율시장 가설이라는 개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교육이 잘 되면 일물일가가 형성이 되고 시장이 통합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증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론에서는 절대적인 일물일가, 그러니까 가격이 실제로 절대값이 똑같으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방법도 있고, 상대적 일물일가라고 해서 상대 가격 비율이 이제 일정하게 가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검증하는 뭐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쓴 자료는 NK 투자개발이라는 이제 곳에서 이제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뭐 과거에 데일리 NK가 주로 이제 북한 시장 데이터를, 가격 데이터를 공급했었는데 그보다 조금 더 데이터가 품목이 좀 다양해졌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 데일리 NK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NK 투자개발에서 나오는 데이터나 그걸 이용해서 한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관들의 데이터는 사실은 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의 차이는 크게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저희는 조금 품목이 다양하고 최근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품목들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도 많은 NK 투자개발 자료를 이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저기 WFP에서 이제 북한의 어떤 주요 식량 수급 거점들을 이제 가지고 식량이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 이런 걸 이제 조사해 놓은 자료인데요. 나중에 요것하고 저희 연구 결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마
이제 평양점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데이터를 사용을 했지만 이 시장 이 가격 자료가 어느 시장인지 지명을 원래는 이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A, B, C, D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정부에서 정해놓은 가격하고 저 위에 그려진 그림하고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이렇게 꼬불꼬불 움직이는 그림이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소매 가격이고요. 그 중간중간에 점선으로 표시되는 것 중에 한도 가격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협상 가격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통계가 없고 저희가 이제 군데군데 이제 인터뷰한 자료라든가 뭐 신문에서 나오는 자료 이런 것들을 이제 발췌해서 하다 보니 일관된 통계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시장 가격하고 정부에서 통제하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 이걸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쌀만 가지고 그 9개 시장인데요. 9개 시장에 가장 높은 값, 낮은 값. 이걸 이제 타임시리즈 쭉 본 건데 뭐 약간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조금은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그건 이제 뭔가 좀 이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시장이 잘 작동하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해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변이계수 이제 이게 변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쓰는 이제 방법인데 변이계수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줄어드는 걸 품목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격의 진폭이 좀 줄어들고 있구나. 시장이 뭐 비교적 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A부터 I까지 지역별로 이제 지역을 나누어서 쌀값을 이렇게 한번 비교도 해봤고요. 뭐 보면 그냥 기초 통계량만 보더라도 이 주로 쌀이 많이 생산된 서쪽 지역하고 쌀이 생산되지 않는 동쪽 지역하고 이런 이제 그 평균값의 차이, 그다음에 변동성의 차이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게 일종의 그 일물가 법칙을 이제 이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WFP에서도 이런 방법을 써서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따라가면서 했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각 도시를 쌍을 지어서 그 가격의 상관계수를 분석을 했는데 비교적 되게 높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 지역 간의 쌀값이 되게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계량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일물가 법칙도 분석을 했는데 뭐 두 집단 하여튼 분산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인 일물일가 법칙도 어느 정도 성립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인 일물일가도 저희가 이제 계량 분석을 통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지역 간의 쌀이 어떻게 거래되는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차익 거래가 발생하면 상품이 이제 이 가격이 낮은 쪽에서부터 높은 지역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이 가격 차이를 가지고 운송망을 그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린 그림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뭐 지도로 표시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도가 되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 A 지역이 되게 중요한 A 지역과 A 지역이 되게 중요한 걸로 나오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뭔가 화살표 방향이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A 지역은 이제 공급 거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급 거점이라는 게 생산이 많이 된다기보다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은 그림상으로 봐서는 H 지역 같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유통의 중심지가 A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D 지역의 경우에는 뭐 저희가 산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고요. 이 지역도 중간에서 이제 유통의 어떤 거점 지역으로 보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F가 아마 이제 저기 평양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분석을 통해서 시장 간의 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WFP에서 그려놓은 곡물의 어떤 분배 체계, 여기는 아마 쌀 외에 다른 품목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쌀만 가지고 분석한 그림을 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공통적으로 이제 서부 지역보다는 동부 지역보다는 서부 지역이 이제 주로 공급 거점 역할을 한다. 그 중에서도 A가 되게 큰 역할을 한다. 뭐 이게 아마 사리원 뭐 이점 되는 지역 같은데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걸 이제 공통점으로 보이지만 약간의 차이도 보입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이제 B하고 D 지역이 이제 B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오는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B하고 D 지역에서 뭔가 둘 다 이제 접경 지역하고 I가 접경 지역이니까 근데 B하고 D 사이에 뭔가 왔다 갔다 한다. 이건 이제 좀 더 우리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뭐 저희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그게 원인이 뭔지 뭐가 실제로 움직이는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주요 이제 식량 주산지가 H인데 요게 이제 아마 우리
이 강화 근처 그게 평야 지역이 되겠죠. 근데 생각보다 우리가 분석한 결과로 봐서 가격 가지고 분석한 결과로 봐서는 이게 뭔가 공급량이 움직이는 게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쌀 생산량이 별로 없는 I는 아마 이제 들어온 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I 지역에서 D로 뭔가 움직이는 게 이 가격상으로 봐서는 보인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희는 이제 가격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런 결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가격 자료, 물량 자료 같이 보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 가격만을 가지고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지역 간의 어떤 거래 비용이나 유통 구조도 좀 잠깐 봤습니다. 지금 가장 고게 잘 보이는 지역이 이 지역하고 B 지역인데 이 두 지역 간의 어떤 거래 비용, 평균 거래 비용이 쌀값에서 한 4.5%, 4% 내외이다. 요걸 저희가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보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모티베이션은 식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시장이 계속 뭔가 역할을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거고 시장이 실제로 잘 작동하고 있느냐를 북한의 가격 데이터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봤다. 그랬더니 점점 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증거는 약간씩 보인다. 뭐 그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일물일가 관계가 형성이 된다. 뭐 이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뭐 지금은 쌀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24개 품목에 대해서 해봤는데 이 밀가루, 사과, 설탕 이게 이제 주로 수입하는 품목인데 이런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물일가가 성립하는 것 같다라는 게 저희들이 찾아낸 결과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 비용, 쌀의 경우에 거래 비용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된다도 간단하게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가 뭐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물량 동시에 분석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식량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지역 간의 수급 체계를 고려해서 지원하는 방식 이걸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시장화가 진전이 되면 이런 지역 간의 거래 구조를 봤을 때 이 유통과 관련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이런 거를 우리가 만들 때 좀 이렇게 시사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동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 발표로는 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이수경 교수님께서 남북한 영양 실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인하대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이수경 교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러면은 앞에서 두 분 연사분께서 굉장히 좋은 발표를 이제 식량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실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북한에 대한 그 자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뭐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어서 이 얘기를 하고 저 사람은 코끼리 꼬리를 만지고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하는 답답함이 이 북한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여기에 영양을 공부하신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영양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영양 상태가 어떠한 상황인지 남북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어땠다는 얘기인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양 상태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영양 상태는 그러니까 영양소, 에너지와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 안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라는 것을 영양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양 상태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위에 이제 에너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에너지를 우리가 내는 영양소들은 전문 용어로 보통 다량 영양소입니다. 그러니까 탄단지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렇습니다. 이제 물론 알코올도 에너지를 냅니다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이게 뉴트리엔트라고 영양소라고만 표시된 거는 이제 비타민하고 무기질, 바이타민하고 무기질, 미네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도 결국은 디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deficiency부터 이렇게 과잉까지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중간이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중간이고, 그래서 이제 다량 영양소로부터 에너지와 단백질 등의 부족이 일어나면 이제 wasting, stunting, underweight 한 번쯤은 많이 이제 북한 공부를 하시면 한 번쯤은 들어보는 그러한 내용이겠고, 너무 많이 되면은 과체중 그리고 비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 뉴트리엔트 같은 경우에 이제 부족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예로서 넣어놓은 거는 이제 바이타민 A가 부족하면은 이제 야맹증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기 때문에 들어보신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영양소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또 이렇게 과잉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어느 정도의 이제 중간선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WHO라든지 모든 곳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 문제는 이제 더블 버든 혹은 트리플 버든 오브 말뉴트리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리플 버든이니까 이제 세 가지겠죠. 여기 빨강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에서도 이 세 가지의 말뉴트리션이 영양 불량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한국은 그럼 어떨까? 한국은 더블 버든은 아니고요. 에너지는 부족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 과잉으로 일어난 이제 과체중과 비만이 있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이 굉장히 풍족한 식환경을 즐기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미량 영양소는 매우 부족한, 섭취가 부족한 이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그 대각선으로 있는 그 말뉴트리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영양 상태는 도대체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일단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이제 건강이라는 것을 지켜나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성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게 우리 한대에서 그냥 영양이 마무리가 되면 괜찮은데 괜찮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어떤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데 이게 그 다음 세대 어떤 학자에 있어서는 무려 3세대까지도 영향이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영양 불량 때문에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 불량 때문에 고난의 행군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하이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이제 앞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대체 왜 그렇게 영양이 많았는가 했을 때는 지금은 거의 다 이제 진짜 어떤 질병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부분 때문이 아니라 식량 부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남한과 북한의 영양 상태를 비교하면 어떨 것인가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여기서 이 표를 다 같이 보지는 않을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지표들이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쪽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식량 공급이라는 면을 이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김도순 교수님께서 이제 언더 뉴트리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대비 어느 정도의 그 영양 특히 에너지 관련되는 그 식량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요. 밑에 쪽에는 그러니까 그 먹는 거 쪽으로 해서 이제 몸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봅니다. 근데 특히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영양 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제 까만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스턴팅, 웨이스팅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드린다면 1번에 표시된 게 이제 스턴팅이죠. 빨간 색깔 아이들이 이제 그 영양 불량 상태인 거고요. 그러니까 키가 작습니다. 같은 나이 아이들에 대비해서 그다음에 2번에 되어 있는 웨이스팅은 그러니까 체중이 적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라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언더웨이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진짜 같은 연령대 아이들에 비해서 체중이 적다.
그다음에 4번, 5번은 4번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제 그 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5번은 이제 그 미량 영양소 섭취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후세대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가 하면 1번입니다. 스턴팅은 일어나려면 장기적으로 영양 불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도 뭐 남북한 비교라든지 이런 영양 상태가 어떻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보시는 것처럼 1998년부터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전국구는 아니어도 북한에서 어느 정도의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영양 조사들이 있었고요. 한국은 거의 매년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웨이스팅, 그러니까 체중이 작습니다. 이거 웨이스팅을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는 굉장히 급성 영양 불량이고요. 진짜 저 정도 웨이스팅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도의 그 에너지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측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보면 압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그 웨이스팅이구나. 이 아이한테는 이제 바로 어떤 그 처치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17년까지의 자료를 보시면 이제 제일 높았을 때 고난의 행군 시절이죠. 15.6%다가 다행히 2.5%로 낮은 수준으로 WHO 기준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턴팅인데요. 여기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92.3%였습니다. 저 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스턴팅 레이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랭킹이 쫙 나오면은 좀 불명예스럽게 1등이 있었던 정말 놀라운 그러한 수준이었었고요. 근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행스럽게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고 하지만 아직 로우 수준은 못 내려갔고요. 이제 중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왜 가져왔냐면 2022년도에 그 VAR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20년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그냥 이 트렌드는 계속 갔습니다. 근데 그 2020년 그 측정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보고서도 지금 제가 찾아보질 못해서 어떤 그 밸리디티 부분은 조금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농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아무래도 도시 쪽이 높다. 그 도시 쪽이 영양세가 좋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식품을 구하는 경로를 봤을 때 예상한 대로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구입이 많은데, 근데 좀 놀라웠던 거는 자가 생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이제 필요한 거 사고 그리고서는 기본적으로 다들 이렇게 약간 텃밭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거기서 하고 또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얻기도 하고, 근데 농촌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자가 생산이 조금 더 많은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예상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 지역 간의 디스패리티도 상당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경우에 어떤가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윤지영 교수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상황인데요. 이제 녹색이 북한이고 빨강색이 남한인데 뚜렷하죠.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표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제 북한이 영양 분량이 높은데 이제 유일하게 남한이 높은 것은 이제 과체중이라. 근데 생각보다 유의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제 그냥 참고하시라고 이제 글로벌 뉴트리션 리포트라고 그래가지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제 영양 상태를 비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네미아, 빈혈이 이제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한국은 2개나 있죠. 롤스 버스 웨이트하고 아네미아하고 보시면 그래도 이제 빈혈률은 이제 양쪽 한국이 굉장히 낮은데 양쪽 다 무슨 영문인지 이게 살짝 이제 올라가고 있는 이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로우 벌스 웨이트는 너무 놀래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빨강 색깔이 북한이고 한데 보시는 것처럼 2017년 자료는 이제 북한에 비해서 한국이 오히려 높은, 그리고 이거는 근래 자료를 더 찾아봐도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거는 영양 상태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다른 이제 의학이라든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조금 더 있어서 영양 문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이냐? 그리고 이제 윤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 연구를 하면서 어떤 좀 이제 클루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어린이들을 연구를 해서 남한 아이들하고 영양 상태가 어떤가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퍼블리시 된 거니까 2013년 정도에 제가 데이터 컬렉션을 했던 것 같고요. 맨 오른쪽 컬럼에 이제 파란 안쪽에 작은 그 박스를 보시면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때 연구를 했던 아이들은 한국에서 산지 2년 된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때 벌써 과체중 비만에는 남한 아이들하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어요. 키가 작습니다. 근데 체중은 빨리 증가를 하다 보니까 과체중과 비만은 굉장히 빨리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연구로 2020년에 퍼블리시가 된 그리고 굉장히 비슷한 연구를 하신 건데 마찬가지로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아이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키가 크는 거는 답보 상태인데 체중이 빨리 늘어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과잉, 에너지 과잉으로 인한 그 말뉴트리션은 영양 불량은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연구를 했던 거는 이제 그 비만이 되면 왜 이렇게 크로닉 디지즈라든지 만성 질환으로 인한 위험이 큰가 봤을 때 이제 RQ, 그러니까 몸 안에서 지방 에너지를 연소하는 게 더 적어진다. 그러니까 지방이 쌓이는 거죠. 그것을 봤을 때 이렇게 그 그로스 리타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턴팅 된 아이들이 지방 연소를 덜 한다. 그러니까 몸에다가 더 쌓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찬가지로 북한 이탈 주민 어린이들에게서도 발견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체중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갈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 북한 이탈 주민 성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웨이트 게인이 많이 되신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 있어서 메타볼릭 신드롬이 대사증후군이 나타나면서 이제 그 다양한 만성 질환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라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는 많이 쌓여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아까 첫 슬라이드에서 디스클레이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근데 앞에 두 분 연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좀 추론을 하면은 뭔가 시장 가격은 안정화가 된 것 같은데 그 식량 부족은 여전한 것 같고 디스패리티도 여전한 것 같고 그러면 영양 상태도 답보 상태이거나 오히려 디스패리티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경제 그 코로나도 있었고 경제 제재도 있고 지금 교류는 완전히 끊어진 상태이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태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리유니피케이션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크로닉 디지즈가 많이 일어나면은 그 사회적인 어떤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텐데 이제 남한도 그것을 같이 쉐어를 해야 될 거고 하니까 역시나 이제 나중에 사업 약방문보다는 예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그리고 올바른 초이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아마 윤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수경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윤지원 교수님께서 그러면은 이러한 영양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잘 대응할지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 네. 예, 저는 북한 주민 영양 실태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
이라는 참 답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두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참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95년에 우리가 고난의 행군 이후에 남한에서 국제단체와 함께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자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단체에서 북을 지원했냐도 있지만 보다 가까이는 이제 2010년대 이후에도 또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보고 결과에 보면 이러한 민간 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에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보충식이란 이름과 치료식이란 이름으로 사실 남북 협력이라기보다는 지원의 형태로 이제 많이 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고요. 그 보충식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히 쌀, 밀가루 이런 기본적인 식재료도 있지만 뭐 영양제, 영양가루, 영양식 이러한 이름으로도 민간 단체들이 특히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주로 그 지원 대상은 이제 우리나라 고아원에 해당하는 육아원이나 애육원으로 이 되기도 했고 타가소나 유치원 또는 학교 이런 병원 곳이었고요. 지역적으로는 평양이 집중적으로 주로 지원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는 중국과 접경되어 있는 지역, 특히 함경북도 지역 같은 곳에 많이 지원이 된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자체는 중국 내 있는 공장에 재료를 공급하고 거기서 재료를 수급해서 만든 것을 북한으로 지원을 하거나 또는 그 당시 남북 관계가 좋을 때는 이제 북한 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주 일부는 남한에서 제조한 완제품들이 북으로 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제기구 중심으로 이제 그런 RT, Ready to Use Therapeutic Food라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플럼피넛과 같은 다양한 이제 좀 집중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치료식 같은 것들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쭉 해왔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뭐 최근에는 남북 그 협력 뭐 영양뿐만 아니라 어떠한 부분도 이제 거의 이제 막혀 있는 상태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막힌 지가 뭐 지금 굉장히 많이 막혔지만 점점 막혀 왔는데 그래도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조금 변화해 왔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2006년쯤에는 이제 금방 앞에 보여드린 그런 자료를 제가 막 조사할 당시 그때 이제 그러니까 그 조사하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한번 조사했었고 2010년대를 조사했었는데 그 2010년 직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북 그런 지원이라던가 협력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생각은 이제 굉장히 거대하게 영양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집중적으로 넣어서 제가 이런 결과를 어딘가에 가서 막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한 민간 단체가 북한 주민을 위한 영양 개선 사업을 할 때 당시 대북 영양 지원을 하는 민간 단체가 100여 개에 달해 있었거든요.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러한 영양학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기도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약간 이제 대북 지원의 문이 닫히기도 시작을 했고 당시 이제 뒷장에 나옵니다만 실제 북에 여러 번 방문을 해서 지원 관련해서 협의도 하고 실제 조금의 지원도 하고 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이제 앞에 했던 원칙에 좀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때 알게 된 어떤 저의 경험으로 갖고 다시 이제 재원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때는 그때 영유아 사업이라고 해서 컨소시엄 사업으로 남한에 있는 큰 민간 단체 5곳과 정부가 주도해서 북한에 있는 이제 이제 북한과 함께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이 남한이고 오른쪽이 북한이고요. 다 이제 북한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오른쪽은 왼쪽이 이제 북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 남한 사람이고요. 오른쪽이 북한. 그래서 이제 함께 협의를 북한 영양학자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면서 이제 영유아 사업이라고 해서 북에 이제 그 신생아 또는 임신부, 임산부들을 이제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많은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사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이제 미완으로 끝났는데 그때 얻은 교훈이 영양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걸 주고 그거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이 일단 북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구나. 조금 어느 정도 현실 타협을 해야 되겠구나. 북한의 특수성에 대해서 진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구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후에
이제 제가 대북 영양 정책 지원실이라는 서울대학교의 조그만 기구를 운영하면서 북으로 지원된 많은 사업에 대한 심의를 통일부의 의뢰를 받아서 하게 됐는데, 당시 뭐 스피루리나라고 하는 이런 그 해조류에서 추출한 이런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영양제라던가, 그다음에 또는 알사탕 같은 것들도 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는 실제 영양가루라고 앞에 불렸던 내용을 분석해 보니 사실은 설탕이 듬뿍 들어있는 콩가루였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북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거대한 영양학적 담론보다도 일단 이미 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에게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개입, 자문이 굉장히 절실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뉴욕에서 열렸던 어떤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관련한 그런 이제 또는 북한을 포함한 저러 저개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영양 지원 관련한 컨퍼런스 같은 것이 있었는데요. 이때 깜짝 놀란 게, 주제는 영양인데 영양학자가 온 곳은 남한밖에 없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대부분 식품학자, 농업학자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역시 우리가 앞으로 영양 개선을 접근을 할 때 영양의 어떤 정말 그런 의료 영양 이 파트보다는 농업이나 식품 쪽인 접근이 더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북한과 이제 북계에서 찍은 어린이 영양 관리 연구소 앞에 찍은 사진인데요. 이제 이때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일방적인 지원 중심으로 많은 걸 논의를 했었는데, 그 통일 독일의 사례를 관련하여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통일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 이후 10년, 20년이 지나면서 많은 부분의 통합이 되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생활 전반에 대한 건데, 특히 식생활 부분이었는데요. 이때 그런 쓸 때 나왔던 문제점 중에 굉장히 큰 것들이 어떤 서독이 일방적으로 동독을 열등한 국가로 보고 일방적으로 그쪽에 이미 있던 제도들 같은 것들은 없애버리고 서독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한 것이 되려 영양학적인 면에서 굉장히 안 좋은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줬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의 어프로치를 할 때도 무조건 남한이 선진적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 이러한 방법을,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가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있던 7가지 원칙 대신 그 이후엔 이런 4가지 원칙을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2019년에 북한 보건의료백서의 개정판을 내면서 영양학 부분을 제가 집필을 하게 됐고, 그중 한 파트에서 앞으로의 대북 영양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집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앞에서 얻은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한 것이, 그동안의 협의의 대북 영양 지원은 원투로 봤을 때 정말 보충식 뭐 이런 것들 중심이었는데, 그나마 보건 의료적인 측면과는 협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투라면 광의의 대북 영양 지원은 식량이라든가 농축산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제가 다시 생각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생각하게 됐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2021년에 보건사회연구원에 함께 공동 집필진으로 남북한 사회격차 완화를 위한 북한의 의식주 생활지표 분석이라는 책의 집필에 참여를 해서, 역시 또 한 챕터에 북한 주민의 영양 개선을 위한 남북 교류 협력 시사점을 집필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한 마지막,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제가 이제 뭔가 체계적으로 생각한 남북 교류 협력의 방향성인데, 이때는 크게 3가지로 그동안의 대북 지원의 방향이 이제 남북 개발 협력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남북 개발 협력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굉장히 저차적인 개발 협력이 아니라, 이 당시의 자료를 보니 북에서도 건강식품,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 불리우는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료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는 조선의학이 더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전통적인 재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협력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 자료를 통해 알게 돼서, 대북 지원이 남북 개발 협력으로 가면서 단순한 식량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기능식품 이런 쪽으로도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의료 차원을 넘어서서, 사실은 보통 농수산식품이 조금 더 1차원적이고 보건의료가 2차원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영양 개선을 위한 접근에 있어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더 간과한 것은 농수산식품 산업 차원의 지원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영양학자들이 함께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단기적 형식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실질적 네트워크 구축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도 2021년까지 한 얘기고요. 이제 2022년, 이제 2023년, 24년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걸 뭐라고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런 시기라고 썼는데요. 이제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지금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요거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굉장히 북에 많은 지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유엔 제재가 좀 있었고 또한 유엔 제재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남한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북에 뭔가를 이렇게 지원하려고 하면 여론 때문에 국회 이런 곳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했던 시절인 거죠. 이런 모든 우리의 지원이 결국은 전력 강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당시에 남한에서 여론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한 연구를 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도대체 이런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연구를 했더니 이 연구 결과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얼마만큼 굶고 있느냐는 영향이 별로 없었어요. 그거를 심각하게 보느냐 안 심각하게 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리의 지원이 얼마만큼 유효성 있게 전달되느냐를 남한 주민에게 설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론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당시는 대북 식량 지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여론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이수경 교수님께 잠깐 보여주셨습니다만 남북한 영유아 영양 실태를 비교했을 때 남북에 이제 큰 차이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차이가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북한 자료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거에 대비된 남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 끝이고요. 지금은 사실은 그 이후에 VNR 보고서에서 보고된 바가 있지만 자료의 타당성이 없어서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딱 비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도 북한 주민의 영양 실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료 축적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이런 때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조금 앞이고 지금 작년부터는 이제 북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접촉조차도 접촉이 가능한가를 문의하는 것을 통일부에 하면 그 문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게 됐다라는 민간 단체 보고도 제가 받았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인도적 지원조차도 거의 이제 정부 차원에서 또는 민간 단체들이 하는 것조차도 완전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에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뭐 앞에 있는 그런 내용 플러스 하나 정도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지금 민간 단체들의 끈이 그나마 조금 남아 있을 때 이러한 민간 단체들이 대북 영양, 식품 이런 식량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도록 우리가 놔둬야만 혹시 다시 이제 또 이런 정치적 부침에 따라서 남북 관계가 좋아졌을 때 갑자기 영양 지원을 해라, 식량 지원을 해라 그랬을 때 이제 징검다리를 없는 상태에서 다리를 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남북 민간 단체를 그나마 우리가 조금 여러 가지 보이는 오피셜, 언오피셜 방법으로 지원을 하면서 영양 지원을 하는 것이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쓴 것은 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에 칼럼으로 저 썼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챗GPT한테 요약해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잘 요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이수경 교수님께서 윤지연 교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해줄 거라고 했는데 사실 큰 답안은 사실 여전히 없는 상태고 그러나 그나마 제가 강력하게 정부라던가 이런 평화 포럼 같은 데 오신 많은 관계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국제기구도 거의 이제 굉장히 활동이 어려운 상태이고요. 정부는 더더욱이나 의지가 없어 보이는 상태고 민간 단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양 개선 사업에 그런 끈을 놓지 않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로 저희 서울대 국제농업기술학과 박미선 교수님께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자원관리 관련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학과의 박미선입니다. 자, 국제농업기술학과에는 있는데요. 농업에 대한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앞에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오늘 김도순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산림과 농업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또 바로 윤지현 교수님께서
이제 그 교류의 실효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실효성 그리고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협력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접경 지역에서의 자연자원 관리에 있어서 남북한의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지원이라기보다는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안동환 교수님처럼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작년에 진행한 연구입니다. 제가 이번 기회에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저는 산림 정책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정책 문서 분석을 하는데요. 북한의 이제 노동신문, 민주조선 그리고 북한의 법률 분석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산림 정책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남북한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는 북한을 개발도상국의 한 국가로 보고 개발도상국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제가 국제농업기술대학원에 있기 때문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에서의 이제 자연자원 관리는 사실 접경 지역은 여러 가지 이미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친서로 원만하게 지내기 어려운 관계이지만 생물종은 그 경계를 넘어서 특히 동물의 경우에는 움직이고 있고 생물도 또 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 양 국가가 어떤 피해와 혜택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요. 다만 사회과학적인 접근의 자연자원 관리에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았는데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지원으로 그리고 산림청의 지원으로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자연자원 관리의 갈등과 협력의 사례는 얼마나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제 체계적 문헌 고찰을 했습니다. 시스테마틱 리뷰를 해서 300여 개의 논문을 저희가 골랐고요. 그 이제 논문에서는 지구의 권역을 구분을 해서 이제 기권, 암석권, 수권, 생물권을 구분을 해서 어느 권역에 가장 많은 갈등이 있느냐 예상하기 쉽겠지만 수권과 이제 생물권에 가장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수권과 이제 생물권에 관련된 갈등의 모습을 이제 남북 관계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제주 포럼이고 또 이 주제 자체의 평화에 있어서 접경 지역의 자연자원 관리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이면서 두 국가 아니면 더 많은 다국가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자연 생태계의 관리가 이제 인류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 다양성의 혜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 관리를 통해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접경 지역의 자연자원 관리가 자연자원의 관리이지만 이게 또 하나의 평화 구축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 관점을 제가 따르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엔 산하의 사막화 방지 협약과 함께 이제 한국의 산림청이 함께 만들어낸 평화숲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접경 지역 또는 분쟁 지역의 산림을 관리하면서 우리가 평화를 구축해 가자라는 국제적인 메커니즘이고요. 사실 쉽지는 않아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는 있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희 연구가 시작이 됐고요.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제가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이 한강을 주변으로 해서 공유하고 있는 하천이 있고 수자원 관리에는 이미 깊이 관련이 돼 있고 예를 들면 북한에 홍수가 나서 댐의 문을 열게 되면 사실 남한이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저희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걸 대비해서 뭔가 처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태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교류하고 관리를 서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한반도 전체의 백두대간 정책을 수립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생태 관리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이후에 제가 다른 사례로 보여드릴 텐데 이 DMZ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생물 다양성의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남한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슬라이드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각 국가의 이해관계를 챙기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인데 북한은 그럼 어느 정도의 자연자원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가장 크게는 북한이 관심이 있어야 서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한국의 정책은 시간상 살펴보기 어렵고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는 환경과 관련해서 어떤 협력을 해왔는가라는 부분에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그럼 어떤 모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이미 326개 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 국토의 현재까지는 한 7%이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17%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지정을 받아서 생물권 보호지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습지 람사 협약에 따른 습지 보호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도 계속해서 생물다양성 협약의 국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그러니까 북한의 생물다양성 현황이 보고되고 있고요. 북한이 어떻게 영향을 받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주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5차까지 보고서가 나왔고요. 각각의 내용을 보시면 보존의 역량을 높이겠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보호지역을 늘리겠다. 물론 이제 2010년까지 10%를 하겠다고 했으나 8%를 하겠다고 했으나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고 있고 또 하나의 큰 부분은 이제 다양한 병충해의 피해와 그리고 산불에 관련해서는 위성 영상의 국제 자료이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거치진 않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추정해 보건대 한 28%의 산림 소실은 산불로 인해서 일어났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와 관련 위기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한이 FAO와 협력해서 재해 방지와 관련해서는 개도국을 지원하는 메커니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큰 맥락에서는 북한만 타겟이 아니고 남한이 개도국에 지원하고자 하는 산림 협력의 내용에 북한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협약들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물론 서명한 국제 협약들이고요. 최근에 와서 특히 습지 관리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의 측면이었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협력을 해왔는가. 사실 제가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진이 민감할 것 같아서 사진을 다 빼고 나중에 발표할 때만 넣어야지 하고 했는데 사진은 안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김대중 정부를 시작으로 99년부터 사실 북한 남북 산림 협력이 진행되어 왔고요. 주로 3가지 사업, 산림을 조성하는 사업, 그리고 병충해 방제 사업, 그리고 양묘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저도 2008년에 이제 평양의 양묘장 준공식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고 사실 아주 훌륭한 사업으로 다른 협력 사업에 비해서 성과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강원도 지역에서 이제 병충해 방제 사업인데요. 솔잎폭파리와 잣나무 넓적잎별의 방제 사업인데 양측이 시급성을 인정했고 북한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남한 측에서도 북한이 피해가 있으면 남한으로도 이 피해가 번져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물자를 교류하고 전문가를 교류한 사례입니다. 약 10여 년간의 사업이었고 다른 사업과 다르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이뤘는지의 결과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데요. 그만큼 양국이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드러나고 역할을 명확히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구나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부가 여러 가지 협력의 무대를 만들지만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NGO가 크게 역할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 활동들의 기업이 재정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DMZ에서의 평화공원도 만들려고 했고 짧게 넘어가면 그리고 사실 DMZ 지역의 접경 지역의 생물권 보존
영역이라고 사실 유네스코가 지정하고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있는데 현재까지 21개의 보호 지역이 접경 지역에 지정이 됐고요. 아직까지 아시아에 지정이 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 해보려고 노력했으나 진행 상황에서는 북한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거절하는 바람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어서 남한 측에만 연천과 그리고 생태 평화 강원도의 생물권 보존 지역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가라는 부분이면 각각의 역량의 차이가 컸고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의 프로세스가 안정화되지 못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만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무산이 되는 그런 구조로 사실 남북 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각의 협력의 부분에 있어서의 명확한 역할 구명이 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지 못했고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그 다음 단계 진행에 대한 해야 하는지가 합의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구체적으로는 비용과 혜택에 대한 부분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노력이 여기에서 중간에 그만둘 때 얼마만큼의 피해를 입는지를 사실 모르고 협상이 이루어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부분의 노력이 필요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이제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선행 연구에서는 이런 이제 접경 지역의 생물 다양성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들이 필요한가, 원칙이 필요한가라는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런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를 보면 이게 마지막인데요. 다양한 참여자가 필요하다. 남북한 이외의 참여자가 필요하고 국제기구가 함께하면서 각각의 역할들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뭔가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액터가 필요하다. 또 하나는 양쪽이 다 이해관계,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 부분을 찾아야 된다. 우리도 이 부분에 있어서 얻는 것이 무엇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윤정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업과 그다음에 영양과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것처럼 다른 섹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제도화한 접근이 필요하다. 아까 김도순 교수님이 협의의 문을 보여주셨는데 사실 그 협의문 이외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활동을 문서로 작성하는 부분이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라는 부분 6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가장 크게는 재해 관리가 양측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최근에 북한이 습지 관리에 관심이 있는데 두루미나 저어새 같은 상징적인 생물종을 접근을 해서 소통을 하면 훨씬 더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양 국가의 남북한의 이 부분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자 한 부분은 이제 자연자원 관리이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평화 구축에 기여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모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미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앞에 자리 준비해 주시면은 한 10분 정도 오늘 5분의 발표자 교수님들 모시고 상호 토론하고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면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자 교수님들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네. 네, 저희가 한 이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요. 혹시 오늘 발표해 주셨던 교수님들 간에 상호 좀 이렇게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이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이제 아마 좀 이제 처음 하시기에는 좀 주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먼저 하나만 좀 여쭤보면은 김도순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북한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이제 강수량 물 관리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기후 변화가 날로 심각해져서 이제 기후 위기, 뭐 기후 재난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특히 영향을 받는 게 이제 강수량 영향을 많이 받고요. 강수량이 줄어드는 특히 아프리카의 그 혼즈 오브 아프리카 지역은 뭐 이제 강수량이 너무 많이 줄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강수량이 줄지 않더라도 그 강수량의 변동폭, 베리어빌리티가 바뀌면서 또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지금 앞으로 향후 이 기후 위기, 기후 변화와 관련해서 북한의 그런 식량 생산과 관련해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 1995년도 이제 대홍수로 인해서 기본적인 이제 물 관리에 관련된 인프라가 다 훼손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생량 생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산림을 개간해서 점점 이제 산을 이제 황폐화시키는 일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사실은 나만 그렇지만 북한은 이제 산림의 비율이 되게 높고, 또 산림이라는 것이 뭐 나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의 어떤 리저브와 형태, 저수지로서의 물을 저장해 주는 공간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 경사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비가 오더라도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한번 그 장마가 지고 멸마만 있으면 그동안에 왔던 물들이 강을 따라서 신속하게 서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 용량이 되게 낮은, 그래서 댐이 많이 필요하거나 저수지를 많이 건설을 해야 되는데, 북한의 경우는 이제 그것이 이제 일시적으로 파괴된 상태에서 회복을 못한 상태죠. 더군다나 이제 산림이 이제 지속적으로 파괴되면서 그 저수 능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그러면서 수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적으로 아까 이제 산림에서도 아마 이제 주력 사업 중에서 산림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했던 것은 상당히 중요한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산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과 연계되는 이제 그 생태계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복원을 하기 위한 것은 사실 단기적인 처방으로보다는 사실 장기적 처방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작부 체계라든지 재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어떤 물의 가용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재 가용한 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어떤 재배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교수님들 간에 서로 혹시 이렇게 질문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 혹시 플로우에서 질문 있으면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최은영입니다. 전혀 식량이나 영양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 드려서 혹시 너무 기본적인 거를 질문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안동환 교수님하고 리수경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북한이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전국적 유통망이 깔리면서 사실 이렇게 시장 가격이 하나로 통일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경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는 도농 간의 영양 상태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농촌 지역에서 식량을 직접 생산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식량 부족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도 이제 고리대금업처럼 이제 식량을 꿔서 먹고 그 다음 해가 되면 다시 더 꿔서 먹고 이런 상태가 발생해서 이거는 유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영양이나 식량 부족 문제, 이 지역 간 격차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이상하죠. 식량이 생산되는 곳에서 영양 불량이 심하다니 저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해 듣고요. 근데 이게 북한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다 나타나는 문제인데, 대부분의 학자님들께서 얘기하실 때는 이제 이게 과거에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그 농부들이 먹을 것을 중심으로 생산을 했는데, 요즘에는 생산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제 밖에다가 갖다 팔 거 위주로 생산을 하고, 그것을 팔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을 가지고 본인의 식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또 한국도 그렇듯이 북한도 아마도 이제 농촌의 어떤 식량 생산이라는 것이 이제
학과의 전체적인 어떤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그 다른 분야에 비해서 조금 우선순위가 이렇게 밀리는 거라면 이제 가격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조금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 이제 70년대에 그랬듯이 아마도 그러한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통 시스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유통 시스템이 이제 그 도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농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식품을 이렇게 충분한 양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당에 가서도 이렇게 원하는 만큼 많이 사오실 수가 없대요. 이제 포장이 안 된 곳을 자전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많이 하면은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또 인터뷰를 하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좋으신 질문인데요. 뭐 이제 영양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도농 간의 어떤 격차라는 게 결국 소득 격차에서 오는 것 같거든요. 북한도 어쩔 수 없이 도농 간의 소득 격차가 클 것 같고, 그 큰 소득 격차 때문에 아마 영양에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어제 저희 모임에서 이야기했지만 선생님이 옛날 어릴 때 흙을 먹었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골에서 농사를 짓지만 쌀 대신 흙을 먹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소득 격차가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생산은 하지만 그 생산한 걸 내가 먹기보다는 그걸로 뭔가 다른 걸 구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오히려 소득 기회가 낮은 농촌은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팔아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 간에 북한도 이제 어쨌든 뭐 전화나 이런 것들이 되고 이 통신 이런 게 발달하기 때문에 정보는 원활하게 교통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유통의 문제는 그 정보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목에 따라서 유통 인프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멀리 갈 수 있는 상품이 있고, 상품이 또 이동하는 만큼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유통 마진이 붙기도 하고 유통하는 비용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평양 같은 대도시에서 먹을 수 있는 것하고 시골에서 먹을 수 있는 것하고에 되게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쌀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그런 이동하는 거리의 문제는 크게 없겠지만, 그러나 도로 사정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물류의 문제 때문에 딱 필요한 시기에 적당한 양이 공급되지 않은 그런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좀 품목별로 그런 특징을 고려해서 이 시장 간에 어떤 차이가 있냐, 거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보고 좀 저희들이 유통 인프라 같은 거를 이제 나중에 뭐 협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일을 대비한다든지 할 때 좀 고민할 때 그런 거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희 분석해서 뭐 이렇게 시사점이라고 저희가 제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제주 포럼 마지막 날 마지막 세션인데도 또 플로어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저희가 시간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또 질문 플로어에 있으시면 일단 플로어에 우선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독일 녹색당 소속 정치재단 하인리벨 재단 박민정이고요. 그 지금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도농 간의 이제 영양 격차가 인상적이었는데 혹시 그 어촌 지역은 어땠는지, 지금 저희가 그 북한 전문가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이제 북한에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생선을 통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것처럼 기후 위기가 너무 심각해지면서 북한 역시도 그 어종 변화 심각한 위기에 노출되어 있어가지고 안 잡히던 해파리가 이제 북한 바다 앞에서도 너무 잡히고 원래 단백질을 섭취하던 생선은 더 이상 안 잡히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 부정적으로 북한 주민들 영양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해외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 주실 내용 있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또 맨 마지막 발제에서 박 교수님께서 그 제3자 어떻게 보면 브릿지 액터 그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그 브릿지를 할 수 있는 액터로 고민하셨던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제3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첨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그 도농간 격차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할 때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농이고 축도 포함하고 어쩔 때는 그게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뭔가 이제 하나의 도의 반대 개념으로 해서 그 도농간 격차에 대한 그 북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어촌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별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저는 이제 그게 특별히 뭐 그런 바닷가 쪽을 따로 이렇게 얘기하거나 그런 통계를 본 적은 없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도농간 격차가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 말씀하셨을 때 결국 소득 격차이고 저는 또 이제 계급 격차도 굉장히 큰 영향을 해서 우리나라보다 북한은 도시가 많지 않은데 그런 도시가 대표적인 게 평양이고 어린이 영양 상태만 해도 2017년 데이터에서도 스턴팅이 전국 평균은 17%였지만 평양은 10%가 안 되고 제일 심했던 양강도 같은 경우는 30%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제 대표적인 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이 이제 격차가 큰데 이제 그걸 약간 애드하고 싶었고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물고기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 한 10년간의 북한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자료를 보면 한때 특히 김정은 정권 초기 2011년 12년에 이 어업을 굉장히 막 진흥했었어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다양한 방법을 그 전에는 뭐 토끼 뭐 이런 거 했었는데 갑자기 여러 가지에서 어업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부각되는 걸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실제 제가 아까 보여드린 보고서 중에 하나에서 FAO 데이터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 뭐 이제 탄수화물 공급원 이런 걸 분석한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 시기에 그 시기든 지금이든 그런 물고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론 기후 변화는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물고기 측면뿐만 아니라 물고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피쉬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해산물 이런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뭐 농작물 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보고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틀리지 않은 보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북에서는 이런 식량 관련해서 많은 보도를 제가 최근에 노동신문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요새는 또 이제 어업 얘기는 거의 잘 안 하고요. 대형 온실 이제에서의 채소, 작물 이런 또 얘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앞으로 좀 주의 깊게 보면 참 관심 있는 주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정확한 답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켜져 있습니다, 교수님. 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접경 지역하고 비교를 하면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는 그 접경 지역의 생물권 보호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생물권 보호 지역이 처음부터 양국이 잘 얘기가 돼서 양국의 접경 지역의 생물권 보존 지역이 지정된 사례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에서 각자 이제 자원 관리를 잘 해오다가 즉 한 국가에서 생물권 보호 지역을 접경 지역의 하나를 먼저 지정을 하고 다른 지역은 이후에 지정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질러서 서로 협의한 후에 이 두 개의 보호 지역을 묶어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제기구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국제기구가 정부 간 이제 국제 인터거버먼탈 오가니제이션이냐 아니면 국제적인 NGO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국가 간의 협의이기 때문에 뭐 유엔 산하의 기구이든지 이런 기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 남북 관계는 조금 특이한 게 저희가 여러 가지 협력들을 FAO 통해서 협력을 하기도 하고 시도를 하면 잘 될 때도 있는데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유엔 산하의 기구들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구보다는 국제적인 NGO가 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특정 국가의 NGO가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한스자이델 슈티프팅이나 이런 재단들이 이미 북한과 교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지역이 아니라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이걸 아우르면서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기구가 있다면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소통이 사실 북한이 독특한 지역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자연자원 관련 환경과 관련됐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NGO가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 영향력을 그들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펀딩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의식한다면 네, 저는 이제 환경 관련된 NGO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제 시간은 다 지났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있는 분 계실까요? 네, 오늘 저희 마지막 세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발표해 주신 5분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세션을 잘 구성해 주시고 조율해 주신 또 윤지원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윤 교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 중에서 한참 교류가 잘 됐었을 때도 얘기해 주셨고 지금처럼 남북 간의 상호 교류가 아주 어려운 시기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게 저는 제일 좀 마음에 많이 남았었고요. 제가 정리한 거는 이 북한과 관련된 식량, 시장 상황, 그다음에 영양 상태, 접경 지역 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 연구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그 기초 연구들을 바탕으로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론을 잘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연구들 좀 필요하겠다. 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좀 끈을 갖고 있는 국내외 민간 단체들과도 적극적으로 연구진이 협력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해 주신 5분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